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집이 없으니까 이번 세금 개편은 나랑 상관없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하는 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개편의 진짜 청구서는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집을 안 가진 당신에게 날아오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끝에는 이런 문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국 강제로 집을 사게 됩니다. 자, 카메라 돌아갑니다. 레디, 큐!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금은 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지, 전세는 왜 사라지는지, 그리고 집 없는 당신이 왜 매수 창구로 떠밀리는지 준비되셨으면 시작합니다. 이 게임의 규칙부터 봅시다. 지난 8월 3일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전부 손을 댔죠? 그런데 이 세금들 누구를 겨냥한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비싼 집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가 45억이 넘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율은 올라가고 여러 채 가진 사람의 양도세 부담도 커집니다. 뉴스만 보면 딱 이 결론이 나옵니다. 부자 증세네, 나랑 상관없네.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시작됩니다. 세금이라는 건 말이죠. 위에서 누르면 아래로 흐릅니다. 물이랑 똑같아요. 정부가 집주인 위에서 세금을 꾹 누르면 그 무게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 맨 아래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전세, 월세로 사는 세입자입니다. 계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상의 집주인 한 명을 세워보죠. 서울에 시가 3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본인은 다른 데 살면서 이 집은 세를 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이 사람의 보유세 부담이 한 해에 몇백만 원 늘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그 돈을 순순히 자기 주머니에서 낼까요? 아닙니다. 다음 재계약 때 전세금을 올리거나 월세로 돌려버립니다. 세금 몇백만 원이 고스란히 세입자의 임대료로 옮겨 타는 거죠. 이게 한 집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서울 전체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숫자로 확인해 봅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전세 상승률이 한 달에 1.37%를 찍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 2013년 10월 이후로, 그러니까 약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12년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월세입니다. 같은 달 서울 월세 상승률이 0.96%. 이건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15년 6월 이후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전세도 월세도 지금 역사적인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세금은 분명히 집 가진 사람 위에 떨어졌는데 왜 집 없는 사람의 임대료가 이렇게 뛰고 있을까요? 바로 이게 세금은 위, 충격은 아래라는 이 게임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원본 그대로, 본문은 너무 밀집 안 되게 나눴어. 정책이 집주인을 압박할수록 집주인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임대료를 올리거나 아예 세를 안 놓거나. 어느 쪽이든 세입자한테는 재앙이에요. 올리면 돈이 더 나가고 안 놓으면 살 집 자체가 사라지니까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아까 30억, 45억 같은 숫자를 들으면서 그건 강남 이야기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세가율이라는 지표를 보면 이 충격이 어디까지 번지는지가 보입니다. 전세가율이 뭐냐? 집값 대비 전세금의 비율입니다.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집값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 핵심지의 전세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남구가 37.6%, 용산구가 39.4%, 송파구가 39.1%, 전부 30%대로 떨어졌습니다. 10년 전에 강남구가 64%, 송파구가 68%였던 걸 생각하면 반토막이 난 겁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만 정확히 잡고 가겠습니다. 이 30%대는 강남, 용산, 송파 같은 핵심지 이야기입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아직 50%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는 다 전세가율 30%다 라고 외우시면 안 됩니다. 핵심지가 앞서서 떨어지고 있고 그 흐름이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세가율이 낮다는 사실이 뒤에서 이야기할 강제 매수의
핵심 방아쇠가 됩니다. 전세율이 낮다는 건 전세로 사는데 드는 돈과 집을 사는데 드는 돈의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뜻인데, 이 격차가 어느 순간 좁혀지기 시작하면 세입자는 이럴 바엔 사는 게 낫나 라는 계산에 몰리게 되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세제 개편의 세금은 집 가진 사람 위에 떨어졌다. 둘째, 그러나 세금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그 끝에는 전월세 세입자가 있다. 셋째, 그 결과가 지금 12년 만에 전세 급등, 역대 최고 월세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핵심지 전세가율은 이미 30%대로 무너졌고 이 흐름은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중이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세입자에게 충격이 몰린다면 그 충격을 받아낼 전세 물량은 과연 충분할까요?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예요. 이번 개편은 단순히 임대료를 올리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전세라는 제도 자체를 서서히 지워버리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이 게임의 두 번째 법칙은 이겁니다. 집주인이 세를 놓을 이유를 하나씩 없애면 세는 사라진다. 먼저 실거주 의무라는 장치부터 봅시다. 정부는 집값이 튀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습니다. 여기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집을 사는 사람은 최소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세를 놓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 6월 정부는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이 세 곳을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무려 3겹의 규제를 동시에 씌운 겁니다. 토어구역 지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계산해 봅시다. 원래 이런 지역에서 집을 사는 사람 중 상당수는 내가 살 건 아니고 전세 끼고 사두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른바 갭 투자죠. 그런데 실거주 2년 의무가 생기면 이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집을 사려면 내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니까요. 그럼 그 집에 원래 살던 혹은 살았을 전세 세입자의 자리가 통째로 없어지는 겁니다. 새 전세 물량이 시장에서 뚝 끊기는 거예요. 두 번째 장치, 비거주자 공제 축소입니다. 이번 개편에서 종부세 기본 공제가 실거주 1주택자는 12억에서 14억으로 올랐습니다. 시가로 치면 약 20억 3천만 원까지는 종부세를 안 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 혜택이 실거주하는 사람한테 몰아준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가 안 살고 세만 놓는 비거주자는 어떻게 될까요? 공제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즉, 정부의 메시지가 아주 선명해요. 세 놓고 딴 데 살 거면 세금 더 내라. 직접 들어가 살면 깎아주겠다. 자, 여러분이 집주인이라면 이 신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답은 뻔합니다. 세를 빼고 본인이 들어가 사는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또 세입자가 살던 자리가 없어지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실거주 의무는 새 전세를 막고 공제 차등은 있던 전세를 걷어냅니다.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하면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앞뒤로 협공을 당해서 말라버리는 겁니다. 원본 그대로 밀집도 낮춰서 나눴어. 이게 지금 숫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전세 상승률 12년 만에 최고, 월세 상승률 역대 최고. 이게 왜 나오겠습니까? 물건이 없으니까요. 전세가 귀해지니까 값이 뛰고, 전세를 못 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밀려나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전세의 월세화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세입자 입장에서 진짜 뼈아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가상의 세입자 이서준 씨라고 하죠. 서준 씨가 지금 전세 4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칩시다. 2년 뒤 재계약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렇게 통보합니다. 전세금을 4억에서 4억 5천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반전세로 돌려서 보증금 2억에 월세 100만 원을 내든지 골라라. 서준 씨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매달 나가는 돈이 확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서준 씨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럴 거면 그냥 사는 게 낫나?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책이 세입자를 정확히 이 계산 앞으로 몰아넣도록 설계돼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전세를 어렵게 만들고 월세 부담을 키우고
그러면서 동시에 실거주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준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결론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버티지 말고 들어와서 살아라. 즉, 살아. 물론 여기서 균형 잡힌 시선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정책이 시키니까 무조건 사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무리하게 빚내서 추격 매수했다가 시장이 꺾이면 그 손실은 오롯이 본인 몫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이렇게 사라는 권유가 아니라 정책이 이런 압력을 만들고 있다는 구조 분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법칙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전세가 이렇게 비싸지면 사람들은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번엔 감으로 보지 말고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게임의 세 번째 법칙입니다. 서준 씨가 던진 질문, 이럴 거면 그냥 사는 게 낫나에 대한 답을 오늘 숫자로 완전히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을 다 보고 나면 왜 이 영상 제목이 강제로 집 사게 되는 이유인지 정확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이 방정식의 열쇠는 전세가율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전세가율은 집값 대비 전세금의 비율이에요. 이게 낮으면 전세로 사는 것과 집을 사는 것 사이에 돈 격차가 크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게 높아지면 그 격차가 좁아진다는 뜻이고요. 계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집이 있어요. 집값이 10억, 전세가율이 50%라고 칩시다. 그럼 전세금은 5억입니다. 이 집에 전세로 살려면 5억이 필요하고 사려면 10억이 필요해요. 격차가 5억이나 나죠? 이럴 땐 당연히 전세가 유리합니다. 굳이 5억을 더 들여서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세가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집, 집값은 그대로 10억인데 전세가율이 70%로 뛰었다고 해봅시다. 이제 전세금은 7억입니다. 사려면 10억, 전세로 살아도 7억. 격차가 5억에서 3억으로 확 줄었어요. 자, 이 순간 세입자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3억만 더 있으면 내 집인데 그냥 사버릴까? 바로 이겁니다. 전세가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전세로 버티는 것과 집을 사는 것의 손익분기점이 매수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세제 개편은 앞에서 봤듯이 전세를 말려서 전세금을 밀어 올리고 있어요. 즉, 전세가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정책이 세입자를 손익분기점 너머로 매수의 영역으로 떠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방정식을 우리 서준 씨한테 대입해 봅시다. 서준 씨, 37살, 무주택 직장인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서준 씨의 생각은 단순했어요. 집값 이렇게 비싼데 왜 사? 전세로 살면서 그 돈으로 저축하고 투자하면 되지.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4억짜리 전세에 살면서 매달 조금씩 모으고 있었죠. 마음도 편했어요. 나는 세금이니 대출이니 그런 거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재계약이 다가왔습니다. 집주인이 통보합니다. 전세금 5천만 원 인상, 아니면 반전세 전환. 서준 씨는 다른 전세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원본 그대로 유지했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매물이 없어요. 어쩌다 하나 나온 건 값이 훌쩍 뛰어 있고 그마저도 하루 만에 계약이 끝나버립니다. 며칠 밤을 계산기를 두드리던 서준 씨는 문득 무서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2년 전 4억이면 널려있던 전세가 이제는 4억 5천, 5억을 줘도 구하기 힘들다. 그런데 그 사이 이 동네 집값은 그렇게까지 오르진 않았다. 다시 말해 전세금은 뛰었는데 집값은 덜 뛰어서 둘 사이의 격차가 좁아진 겁니다. 전세가율이 오른 거죠. 서준 씨가 처음으로 매매가와 전세가를 나란히 놓고 계산해 봅니다. 전세로 5억을 묶어둘 바에는 몇 천만 원 더 보태서 대출 끼고 사는 게 매달 나가는 돈 기준으로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 이 순간 서준 씨의 마음속에서 2년 전의 그 여유로운 문장이 무너집니다. 나는 세금이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던 그 확신이요. 서준 씨는 깨닫습니다. 자기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는데 세금 정책이 만든 파도가 돌고 돌아 결국 자기 등을 떠밀어 매수 창구 앞에 세워놨다는 걸요. 이게 바로 강제로 집을 사게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누가 총을 겨눈 것도 아닌데 계산해보면 버티는 것보다 사는 게 덜 손해인 상황으로 몰린 거예요.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준 씨의 이야기는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당장 사세요 라는 결론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경고를 드리고 싶어요. 서준 씨가 이 계산 끝에 무리하게 대출을 최대한 끌어서 집을 샀는데 만약 그 뒤에 시장이 꺾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손실은 정부가 물어주지 않습니다. 오롯이 서준 씨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에서 진짜 중요한 건 떠밀린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힘에 의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흥분하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손익분기점을 남의 말이 아니라 본인의 실제 숫자로 직접 계산해보고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 이게 이 게임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에는 아직 마지막 변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서울시장 전체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법칙을 한꺼번에 놓고 보겠습니다. 세금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전세는 서서히 사라진다. 전세가율이 오르면 세입자는 매수로 떠밀린다. 이 세 개를 하나의 판 위에 올리면 앞으로 서울시장이 어디로 갈지가 보입니다. 시장을 세 층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초고가, 중고가, 그리고 중저가입니다. 먼저 초고가층, 시가 40억이 넘는 최상단부터 봅시다. 여기는 이번 개편으로 종부세율이 직접 오르는 구간이에요. 시가 45억이 넘으면 세율이 지금 1.3%에서 내년 1.5, 2028년 2%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2층의 소유주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소득이 없는 고령 소유주를 중심으로 이 부담을 안고 갈 이유가 있나 하며 매물을 내놓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027년쯤까지는 초고가 매물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들이 집을 판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바로 아래 중고가 시장으로 내려와 새 매수 대기 자금이 됩니다. 위층의 매도가 아래층의 매수 압력으로 바뀌는 거죠. 다음 중고가층, 대략 13억에서 30억 사이입니다. 여기가 사실상 이번 게임의 주전장입니다. 실거주하는 1주택자는 기본 공제 14억 상향 덕에 오히려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놓고 있던 비거주 소유주입니다. 이들은 공제가 줄어드니 앞에서 본 두 가지 선택 앞에 섭니다. 직접 들어가 살거나 임대료를 올리거나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아요. 전세 매물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2층에는 매수 수요가 몰립니다. 원래 이 동네를 노리던 사람, 위층에서 집 팔고 내려온 사람, 그리고 떠밀린 세입자 서준 씨 같은 사람들까지요. 물건은 줄고 사려는 사람은 늘어나니 거래될 때마다 가격이 한 계단씩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마지막 중저가층 13억 아래입니다. 여기는 애초에 종부세 영향이 거의 없는 구간이에요. 다만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가 양도세 완화 시기를 노려 일부 매물을 던지거나 임대료를 올리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2층에서도 결국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전세로 버티기 힘들어진 사람들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값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죠. 자, 세 층을 다 봤는데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층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른데 결론은 소름 끼치게 똑같습니다. 임대 물량은 줄어들고 임대료는 오르고 세입자는 매수로 떠밀린다. 초고가부터 중저가까지 예외가 없어요. 여기서 오늘의 비유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한 척을 떠올려 보세요. 수면 위의 물결은 세금입니다. 눈에 바로 보이고 출렁이고 뉴스에 크게 나오죠. 그런데 그 배를 실제로 움직이는 건 물결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흐르는 해류입니다. 이 해류가 바로 주택 공급이에요. 앞으로 서울에 새로 들어설 아파트 물량 말입니다. 과거에는 세금을 올려도 그 아래에서 공급이라는 해류가 어느 정도 받쳐줬습니다. 그래서 물결이 출렁여도 배가 크게 흔들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공급이라는 해류 자체가 약해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세금이라는 물결만 크게 치니까 배가 물결 방향이 아니라 약해진 해류가 이끄는 쪽으로 속절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방향이 바로 전월세는 오르고 세입자는 매수로 몰리는 오늘의 시장이고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알게 된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자기가 어느 층에 서 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세요. 초고가 소유주인지, 중고가 실거주자인지,
아니면 서준 씨처럼 떠밀리고 있는 세입자인지 위치를 알아야 다음 수가 보입니다. 그 다음,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입니다. 떠밀린다는 걸 안다고 해서 무작정 떠밀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책이 세입자를 매수 쪽으로 미는 건 분명한 구조적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힘에 못 이겨 감당 못할 대출을 끌어서 무리하게 사버리면 시장이 꺾였을 때 그 손실은 정부도 저도 아무도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오롯이 본인 몫입니다. 그러니 손익분기점을 남의 말이 아니라 본인의 실제 숫자로 직접 계산하고 감당 가능한 선 안에서만 움직이세요. 흥분하면 지는 게임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의 진짜 청구서는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집을 안 가진 사람에게 날아옵니다. 나는 집이 없으니 상관없다고 믿었던 바로 그 사람이 오르는 임대료와 사라지는 전세 앞에서 결국 매수 창구로 떠밀립니다. 그 흐름을 모르고 당하느냐, 알고서 냉정하게 준비하느냐, 이 차이가 앞으로 몇 년 여러분의 자산을 완전히 갈라놓을 겁니다. 물결만 보지 마시고 그 아래 해류를 보세요. 오늘 영상이 그 해류를 읽는 눈이 되었길 바랍니다.